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인상한다면 올해는 또 얼마나 인상을 해야 할 것인가?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29.1% 인상. 최저임금 과속 논란 때문입니다.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고용은 악화됐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긴 한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논란, 마치 경제 불황의 유일한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것이고 과속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당장 내년이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동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상명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세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었다. 임금 격차가 줄었다. 그런데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이 소리입니다. 정부가 공식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어디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건지 정부 발표 내용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계산한 지난해 시간당 임금 증가율입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19.8% 올랐습니다. 중간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임금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고 고임금인 10분위 노동자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중간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크게 올린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저임금 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당한 부분 인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같은 일부 취약업종엔 부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예 해고를 하거나 노동 시간을 줄인 겁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꼼수로 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선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담을 나눠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으로 시청자 문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은 문자가 유독 많이 옵니다. 오늘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전체적인 평가부터 좀 하면서 좀 가보죠. 조영철 교수님부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저런 토론회를 열어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좋았다, 나빴다 저런 토론회를 열고 공식 발표하고 하는 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GI라고 포커스 그 심층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그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90군데 정도, 그러니까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한 뭐 40군데 정도, 그다음에 그 공단의 그 제조업 업체, 영세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100인 미만 이렇게 조그만 영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물어봤군요. 아니죠. 이제 연구 영역을 한국 노사관계학회에 줬고 이제 교수님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은 또 이게 뭐 맞네 틀리네 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연구기관들이 가서
조사를 했다.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이해하기 좋게 딱 핵심만 좀 딱 정리를 하자면요. 첫째, 최저임금 올렸어요. 예.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2년 동안. 어떤 그러니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기간은 이제 2018년 11월서부터 2019년 한 3, 4월 달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아하. 그래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이제 30인 미만 업체들, 그다음에 네. 제조업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100인 미만 영세 기업들에 네.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단축하고 고용 감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도소매업에서는 견디지 못하니까 그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해고했다는 얘기고요. 예, 일부 고용 감소와 예.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근로시간을 예. 단축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 쪼개기로 예, 예, 일시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도록 그렇게 그런 그런데 부작용이 이제 나왔다는 그 얘기고. 공단 제조업체하고 자동차 네. 부품 산업의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인력 확보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용을 감축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 있었습니다. 단축을 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임금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좀 나타나긴 했는데 예. 대체적으로 임금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조사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일부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기계화라든가 자동화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되고 뭐 이런 그 현상들이 있었고, 그런데 반해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경영 개선 뭐 이렇게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런 경영 개선 이런 현상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예. FGI 분석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음식, 숙박업, 제조업 이렇게 업종별로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정부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발표만 놓고 보면 총량으로 보면 어찌됐든 임금 격차가 줄었다. 최저임금을 확 올려놨더니 최상위 이 고임금자 노동자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 내용은 들어가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에 국한했을 때 예. 1분위, 2분위 이 저소득층 그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상승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용이 다소 감소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로시간 예. 단축에 의해서 일부 노동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 소득이 예. 감소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님의 세부 항목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김영준 교수님한테 좀 저는 좀 이런 좀 그 시청자의 언어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얻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잃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총체적으로 2년 동안을 평가해 보면. 지금 뭐 발표된 내용만 보면 원래 그 당초 의도했던 거를 얻기는 했으나 예. 생각보다 부작용도 많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최저임금을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정확하게는 29.1%를 확 올렸습니다.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애초에 의도했던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 임금자의 임금을 올리려고 했었던 그 의도는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부작용 부분도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예. 막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부작용도 꽤 크더라. 그런 거를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저 궁금한 거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저소득자의 임금을 올리자는 거였죠. 네, 분명히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운데 임금자들은 올라가고 고소득자 최고로 임금이 높은 사람들도 올라갔던데, 네, 그거는 최저임금 발 인상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그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타겟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도 높은 수준,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주 고소득자의 임금이 올라간 건 아마 다른 요인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자들의 임금이 올라간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왜 기업의 그
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급은 좀 작게 잡아놓고 왜냐하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지출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성과급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급을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최저임금제의 효과로 전체적인 그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임금이 좀 상승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었을 아하,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신입사원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신입사원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 위에 있는 대리가 아니 신입사원보다는 제가 덜 받을 수는 없을지 않습니까? 좀 더 주십시오. 그런 그래서 부분도 밀려서 발생할 수 올라가는 있죠.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른 그거는 이제 현상이 기업이 나타난 어떻게 거죠? 보면 이제 기업의 어떤 임금 구조라든가 예, 아니면 예. 기업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는 같은데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는데 그 의도와는 다른 측면도 좀 있었.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상위층의 이 이른바 억대 연봉자들 임금 올라간 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저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요인의 그건 다른 요인인 예, 거고. 어찌됐든 오르긴 올랐어요. 예. 예. 자, 주로 요 최근 들어와서 그 관리직이나 전문 기술직 이쪽에 고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쪽에 이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관리직, 전문 기술직 이런 쪽에서 임금이 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신세동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뜸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신세동 교수님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던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최저임금 올라서 긍정적인 효과부터 혹시 평가가 가능하시다면, 긍정 효과가 있냐고요? 예, 아니 저 정부 발표가 긍정 효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임금 격차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런 연구를 가지고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예, 사실은 뭐 약간의 어떤 부작용을 인정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홍보성 저는 연구였다 그런 성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전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전 업종이 아니었고 예. 고용 효과도 아주 일부 제조업하고 숙박만 왜 제조업하고 숙박만 하나요? 다른 부분은 왜 이야기 안 하고 왜 건설은 안 하시나요? 다른 부분도 지금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거나 늘어나던 게 줄어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데 그죠. 최저임금발 영향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도소매만 한 거예요. 그 도소매하고 이제 자영업자들만 본 것이 너무 편협한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나요? 그 근로자들이 평균 몇 시간 근로 시간이 줄었는지를 왜 발표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또 잘린 사람은 왜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왜 안 잘린 사람들의 급여만 가지고 17%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저는 예. 굉장히 이제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전방위적으로 근로소득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던 것들을 다 통상임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현상들이 기업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금이라고 잡히지 않은 것들이 다 새로 임금으로 잡히니까 전 계층을 통해서 급여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전에는 받았는데 이제는 포함되니까 올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거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실질 소득이 줄었고요. 자, 임금 인상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1분위, 2분위는 예. 총소득이 줄었고요. 예. 1분위, 2분위는 가처분 소득은 전 계층이 마이너스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발 임금 격차 완화 효과에 비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경제적 충격 때문에 전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경제 불황의 근원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표면적으로 2년 동안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소득을 100으로 놨을 때 네. 2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이 100.3이에요.
2년 동안 경제는 3% 가까이 증가했는데 네. 소득은 하나도 안 증가했고 소득은 0.3만 계층별로 늘었다. 보면 제일 못 사는 1분위, 2분위 40%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줄었단 말이죠. 예. 최저임금의 효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아, 자, 이 대목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두 분 교수님한테도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니, 어찌됐든 최저임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겪으면서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30% 올라간 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신 교수님 말씀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가처분 소득은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뭐 찬반의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30%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어디로 갔나요? 아니,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1분위, 2분위에 그 근로소득이 분명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저 통계에서 나왔듯이 예, 그다음에 예.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1분위, 2분위의 그 가구소득은 감소했지만은 자, 제일 낮은 계층의 그 중에서 임금은 이제 분명히 오른 그- 거죠. 팩트는 팩트죠.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증가했어요. 근로소득은. 예, 예. 근데 근로소득은 증가했는데 주로 이제 1분위, 2분위의 그 소득 감소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은 70세 이상의 고령 그 가구주 이쪽에 그 무직자 비율이 많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소득 감소 폭이 컸고 그래서 1분위, 2분위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근로소득은 1분위, 2분위에서도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의 임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업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도 조사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고용 감소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 그 효과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근로시간 나타났습니다. 단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시는 예. 분들은 근로시간- 최저임금은 오르면 뭐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나는 내 임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일부 발견됐고요. 예.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소득 감소가 일부 계층에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임금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과속이 경제 불황에 이 단초가 됐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조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그 2017년 6, 7월서부터 경기 고점을 꺾고 나서 계속 경기 하강 국면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서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최저임금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경기 하강 국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그다음에 수출 감소에 따라서 설비 투자 감소, 그리고 건설 투자도 물론 감소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요 FGI 분석에서 나왔듯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인건비 부담에 의해서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예. 그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자, 누가 뭐래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이 경기 불안, 안 그래도 경기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이었는데 거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됐다는 신 교수님의 설명. 아무리 그래도 다 빼고선 최저임금이 주범이다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 교수님 의견 좀 들으셨습니다. 시청자들 문자만 놓고 보면 어찌됐든 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줄었다는 이 문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의견도 좀 예, 아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30%나 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디 갔냐는 어디로 거예요. 갔냐는 건데 예. 사실은 저희가 좀 그 개념적으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거는 분배 정책인 거거든요. 분배 그러니까 정책이다. 저희가 갖고 있는 돈 자체가 어디 뭐 외국이나 뭐 우주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해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주려면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은 그만큼의 영업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그 가구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전체 소득으로 보면 세금 늘어나게 되면 가처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 중에는 임금 근로자도 있지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예. 경제 한 영역에 있는 돈이 다른 영역으로 돈이 이전되는 효과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아니 딱 예.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가 들어와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영업 아버지 돈 뺏어서 알바하는 아들 임금 올리면 그게 소득 오른 겁니까? 이런 그런 거죠. 냉소적인 문자들이 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네요. 우리 예. 경제학에 재미있는 그 이론이 하나 있어요. 임금 기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기금. 기금. 아 그러니까- 임금은 기금이다. 그러니까 한 경제가 임금으로 줄 수 있는 총액은 딱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거죠. 있군.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예. 당연히 근로자 숫자가 줄어서 금액을 그냥 동일하게 유지하겠죠. 그렇죠?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얘기. 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숫자가 줄어서 그 기업이 지금 하는 임금 총액은 바뀔 수가 없다. 늘지 그게 않는다. 그게 이제 유명한 한 200년 된 이론이지만 예. 임금 기금설에 입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줄거나 예. 잘려서 결국은 임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변동이 없다. 유명한 이론이죠. 그런데 예, 이제 예. 케인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임금 기금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 예. 지금과 같이 불황이 심각하고 이럴 때는 임금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면은 그 근로자들이 소비가 그만큼 더 증가하고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총수요 증가에 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임금 기금설 그렇죠. 같은 이제 거를 여기서 부정하는 예, 거죠. 여기서 예. 이제 학파가 갈리는 겁니다. 예,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고전 학파에 속하는 고전 거고요. 그 케인즈 학파이시죠. 예, 그죠. 케인즈 학파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케인즈 학파나 무슨 뭐 애덤스 학파나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요, 신 교수님. 네. 언론 입장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면은 일본도 장기 불황에 들어갔던 90년대에 기업들이 월급 올려주기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워낙 장기 불황이 심하니까 기업들이 좀 임금을 좀 올려줘서 월급을 올려줘서 그걸로 좀 경제를 돌려보자라는 노력을 일본도 했던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슷한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약간의 인플레가 생깁니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오히려 우리 저성장이라고 하고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게 걱정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밥상 물가는 또 올라갔대요. 자, 요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현상이니까 세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먼저 좀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공급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되는 필요한 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 비용이. 예, 돈이 그러면 올라가는 이제 거죠. 공급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더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팔지를 그렇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임금 그거를 다 가격에 반영해서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제 줄이려고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게 그래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 때 생각났던 게 처음에 이렇게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자영업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방송에들 나와서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이걸 올려야 됩니다. 왜냐? 알바생들이 월급이 더 올라가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 편의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뭐 사탕도 사 먹고 이래야 지금 소비가 좀 들어서 임금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서 그게 물건이 잘 팔리고 선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그 현상은 결과적으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알바생은 그것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아마 옛날에 최저임금이 되게 부족했을 때 아마 뭐 사 먹지 못하는 건 아마 부모님이 더 용돈을 더 주셨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데. 이제 알바생이 임금이 좀 늘었는데 부모님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드니까. 용돈 못 주는 거죠. 그 가계의 총량은 예.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은 그건 변한 늘어나지 게 없을 않았으니까. 거다. 예. 자, 조영철 교수님, 이 논리요. 임금이 올라가면은 물가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그래서 비용 상승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제품 가격 인상을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질문 대부분 있었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그 거의 그 가격 상승을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그 뭐 인건비 올라갔다고 해서
음식값 올리고 이러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서 못한다. 대부분 가격 상승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품 업체라든가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단가 조정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가격 상승을 못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안 연결이 됐다.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거죠. 그래요. 예, 전 신 교수님.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자주 타는 진주 가는 버스도 이게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23,000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 34,000원까지 올랐고요. 교통비 올랐죠. 네, 냉면값도요. 뭐 한 냉면. 8,000원이면 먹던 게 지금 11,000원 하는가 싶었더니 12,000원 하더니 14,000원까지 올라갔죠. 냉면값은 유난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요. 이제 요새 지금 냉면도 뭐, 못 먹어요.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5,000원짜리 국밥이 있었는데 지금은 6,000원짜리 국밥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는 올랐다는 그러니까 말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은 쪽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하.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면 그 현장 감각이 너무 없는 이야기죠. 지금 뭐 운전수들이 많이 운동하시는 버스 그다음에 다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아니 뭐 생활 물가하고 뭐 전체적으로 정부가 물가를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 다르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는 그러니까 하지만 제 말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오르는 그 상품들이 밥상 있어요. 예. 뭐 밥상이라 해도 좋고 뭐 버스는 밥상이 아니니까. 네, 근데 네. 그런 쪽으로는 이른바 생활 물가. 네, 그 택시 값도 예, 많이 예.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민들이 직접 이렇게 닿는 부분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거를 정부가 부정하면 안 되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니 임금은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올랐고 물가는 안정돼서 오히려 저물가라고 하는데 왜 내 이 장바구니 물가는 왜 더 올랐지? 왜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지?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들 답변이 명쾌하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아까 100%가 아닌 것 물가 같네요.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그 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임금도 오르는 현상도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과 예. 상관없이 이게 지금 사회 전반에 좀 양극화가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0%대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황이라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내가 쓰는 거는 그게 다 올랐냐 지금 말씀이신데 네. 아까 냉면집 말씀하셨지만 장사가 잘 되는 냉면집에 가신 거예요. 아 예, 장사가 저희- 잘 되는 예, 예. 냉면집만 14,000원으로 올리는 거다. 그렇죠. 예. 줄 서는 냉면집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물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잘 팔리는 예. 물건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양극화되는 것이죠. 그럼 자영업종도 지금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비단 음식점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예, 수밖에 예. 없는 게 저희가 뭐 20년, 30년 전에 동네 음식점 웬만하면 갔지 요즘 같이 블로그 저희 인터넷 찾아가면서 맛집 찾아다니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자주 가는 냉면집은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예. 14,000원으로 올렸는데 맛집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게 주인은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내가 12,000원 한 거 14,000원 올린 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내가 할 수 없이 올랐다. 예. 근데 사실은 14,000원 오르려고 보니까 전에는 줄 섰는데 이제는 막 좌석이 확실히 텅텅 줄죠. 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줄죠. 예.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당신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가격을 올린 가게들도 예, 지금 예.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음식점은 올린 거고요. 올리고. 안 되는 음식점은 고용을 줄이거나 뭐 폐업한 데도 있는 예. 것이죠. 자, 여력이 있어서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줄더라도 안 올릴 수 없는 데는 올리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가격을 올리면은 그나마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종업원들은 내보내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나와가지고 가족 경영으로 가는 쪽이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른바 고용원 있는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조영태 교수님, 이번 조사에서는 그거 빠졌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면접 조사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저거 대단히 유의미한 질문 아니었을까요? 있던 종업원을 잘랐습니까? 아니면은 종업원을 계속
끌고 가십니까? 이 질문은 했었어야 그거 되는 질문 질문했었죠.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고용 감소가 있었냐, 예, 근로시간가 단축으로 대응했냐, 고용 감소로 대응했냐라고 결과는 물어봤을 때 저렇게 나왔네요. 예,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는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예. 제조업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주로 근로시간 단축 그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폐업률이 빠졌네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폐업하셔서 사라지신 분들은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뭐 추적해가지고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가격 이 인상 이후에 폐업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연구가 저는 아주 부족한 연구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예. 신 교수님이 이거는 좀 빠진 게 많다라는 부분은 그런 데는 좀 빠졌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그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종업원들 수치는 어떻게 됐는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 종업원 없는 자영업. 신 교수님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경고하셨던 부분이 저거는 확인된 거죠. 전 저 통계도 지금 부족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미 2년 통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 숫자하고 예. 지금 꼭 지금 2년이에요. 예. 이게 고용 통계는요 계절성이 굉장히 많아서 4월하고 6월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작년 4월하고 올 4월하고 작년 그렇죠. 비교해야죠. 재작년 4월하고 이번 4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월별로 이렇게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월별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렇게 예.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2017년 18년인데요. 2017년 대비 지금 2019년 3월 통계를 보면 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거는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따진 평균했기 거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월별로 가서 계절적 요인까지 되면은 저거보다 줄어드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날 거다? 한 3배 가까이 큽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 놓고 못 가져왔는데 예. 2017년 3월하고 예. 2019년 3월하고 똑같은 월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 숫자는 저기 이제 한 3만 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저 숫자는 거의 한 10만 정도 가까이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저거는 지금 한 7만 정도 줄은 걸로 나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그 자영업자 숫자가 10만 대 이상으로 줄었다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저 통계는 저기 예. 적혀 있듯이 12월 달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대 2018년 12월, 12월하고 연말 2017년 기준으로. 12월 예. 달을 비교를 하면 저 통계가 나오는데요. 저걸 2018년 연 통계, 그리고 2017년 연별 통계로 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의 연 통계를 보면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 3천 명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에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 네. 연말에 가서 11월, 12월 달에 가서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뭘 의미합니까? 그 연말에 그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 통계 자체가 예. 지금 연말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를 했고요. 2018년 내내에는 사실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를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이제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해야 되는데 왜 증가했느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그 논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연 통계를 보면 2018년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저거는 좋습니다. 12월 달 예. 기준입니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별 통계든 월별 통계든 뭐 몇 퍼센트가 됐든 몇만이 됐든 숫자는 빼고 자, 궁금한 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 자영업자들한테 미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영주 교수님 해석은. 이게 이제 그 통계가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해서 보느냐, 뭐 아까 그 통계로 측정하기에 이제 조금 좀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엇갈리게 나오는 통계들도 엇갈린다.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 환경은 확실히 좀 어려움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통계 수치는 엇갈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제한적이지만 실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한번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올해 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문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많으신 건지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첫 번째 선택은 고용원을 줄이는 거였다라는 문자들은 많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냐면 고용 그 자영업자 숫자가요 600만 가까워요. 600만이면요 가족을 합쳐버리면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해당되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요.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라고 말은 해놓고서는 실제로 파타이머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빠집니까? 통계에서? 그러니까 단기 알바를 2시간짜리를 쓰고 글을 쓴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냥 예. 전체로 자영업자로 봐주면 되겠다.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영업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큰 틀에서 결론을 내보면은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 고통 지수가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로 좀 그렇죠.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요거는 시청자들과 상관없이 좀 전문적인 분야 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맞네 틀리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 국내 기관, 정부 발표 뭐 이런 걸 하는데요. 공신력이 가장 높은 게 OECD입니까? OECD. 외국에서 한국 시장 상황을 보고 보고서를 냅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기자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번역본을 해서 딱 냅니다. 그럼 기자들은 그걸 보고 씁니다. 일단 급하니까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문 영어와 정부가 든 번역본을 넣고서는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죠. 근데 최저임금 부분이 빠졌어요 이번에. 그 대목이 아예 통째로 빠졌습니다. 이 이 번역본에서. 또 이제 매 눈으로 기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왜 뺐냐 또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이거 혹시 무슨 의도나 알고서는 통째로 최저임금 부작용 부분을 뺐다 이런 지적 나오던데 개연성 있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과도합니까? 제가 뺀 게 아니라서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교수님 혹시 교수님한테 이거 뺄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누가? 기재부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작년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요약하다 보니 이거는 이미 작년에 얘기했던 거라 요 내용이죠. 이번에 안 했다 뭐 이런 요 건데요. 내용이 작년에도 나오긴 나왔습니까? 기재부 설명대로, 정부 설명대로. 그렇죠. 예, 했었는데 작년에 나온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라 뺐다. 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개연성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좀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들이 문자로는 성에 안 차시는지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전화해서도 지금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다 들어와 있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신 교수님 작년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 최저임금 부작용 부분은 뺐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정직해야 할 부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고요. 저런 것이 무리가 되면 그 담당자가 뭐 국장이 됐든 차관이 됐든 차관보가 됐든지 이건 실수다. 우리가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 공개 사과문을 내야 된다. 저런 일 다시는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비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렇게 중요한 문건에서 빼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첫째 국민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OECD 원문을 안 보는 줄 아세요? 거의 모든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만 앉아가지고요 요약이라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그 요약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름 핑계를 공무원들이 해오는 일들이요. 저것뿐만이 아니고 뭐 수출 통계나 모든 통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통령 취임사예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하겠다고 인정을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청와대가 좀 이런 것 좀 챙겨주셔서 이번에 저런 보고서를 낸 담당자는 좀 견책을 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글씨로 휙 지나가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원문에 OECD의
평가 보고서예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올려서 고용이 줄은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통째로 패러그래프 이 단락 자체가 번역본에서 빠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마 뭐 의도로 갖고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물론 조 사실은 교수님이 저거는- 빼신 거 아니니까. 네, 뭐 이렇게 사실 OECD 보고서에서 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상황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좀 공무원들이 조금 요거 굳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요거 또 넣을 필요 있나 해가지고 누가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인 것처럼 그냥 뺐는데 의외로 욕을 많이 먹네요. 예. 근데 저거 빼면은 청와대에서 잘했다고 그러려나? 그렇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청와대가 지시는 안 했겠죠, 빼라고. 아이 그럼요. 그뭐 있죠. 아유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요 부분을 일부러 뺐네 안 뺐네 요게 논란이 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하여튼 빠져서 논란이 됐었다는 얘기까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할게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올 8월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노조는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막 꼼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임금 올라간 게 없어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올려야 된다고 민노총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산입법이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상여금 같은 것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제조업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최저임금에 의해서 뭐 월급이 별로 올라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주장이 뭐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그 자영업자,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8년하고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5%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낮추지 작년처럼 뭐 10% 이상 이렇게 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리 가기로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시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0%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노조 쪽에서 도저히 제가 받을 지금 수 없는 그 질문 거고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동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타결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와 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조가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교적 진보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는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2명 중에 1명은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저 두 자릿수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만큼만 올리자라는 의견이 2명 중에 1명꼴로 된다고 좀 돼 있네요. 자, 뭐 국민 여론 국민들이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어찌 됐든. 자, 신 교수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뭐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 문제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서 청와대가 아예 말을 안 꺼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으면 예. 지금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얼마만큼의 고용을 줄이고 얼마만큼의 근무 시간의 단축이 일어나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이 없어지거나 늘어났거나가 분석이 다 돼야 되고 그런 업종 가장 타격이 많이 있었던 업종을 최소한 서너 개는 이미 정부가 결정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임금을 8월 달에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타격이 컸던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에만 금년의 경우에만은 이런 타격이 컸던 업종에게는 동결로 가고 그다음에 타격이 좀 덜 컸던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상황을 참작해서 뭐 4%가 됐든 3%가 됐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업종별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종들이 지금 뭐 이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도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업종에서 뭐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저 최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사업체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최소한 수십만 명대란 말입니다. 그 예. 수십만 명에 대한 저는 국가의 저는 마땅한 그런 대우가 아니라고 봐서 지금쯤이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대응책을 예, 통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조치가 적어도 금년 내년 한 2년은 마련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아직도 뭐 그 공익위원 이야기만 하면서 지금 최저임금 자,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냐를 여쭤봤는데 갑자기 업종별 차등 적용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하실까 봐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참고로 여당인 민주당의 환노위 의원들이 네. 의견을 여쭤봤더니 업종별 차등 지급은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허, 자, 신 교수님 의견은 그러시고 어찌됐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여당은 업종별 차등 지급은 아예 논외로 하고 그거는 그 논외의 대상이 아니고 동결할 거냐 인상할 거냐 인상률이 얼마일 것만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결정해달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영준 교수님 네. 해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즉 인상률을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고민이 있는 근데 것이죠. 2달밖에 안 남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특히 더 고민이 클 텐데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니면 업종별 상황이 예. 평균 근처에 모여 있으면 그 평균 근처에 있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올리면 될 텐데 네. 이게 어떤 거는 어떤 분야를 보면은 한 5% 올려도 될 것 같고 예. 어떤 부분은 막 동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지금 막 다양하니까 아, 같은 최저임금이라도 업종별 이 상황이 너무 다르군요. 또 지금 또 대한민국 지역별로도 경제 상황. 다르다는 얘기 나오고 지역별도 있고요.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말씀인즉슨 예. 차등 적용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말씀.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차등해서 하면 예. 되지 않냐. 그럼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되 좀 어려운 부분은 지금 덜 올리더라도 나중에 좀 쫓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보면 예.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은 기본적인 취지에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그러니까 거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올려준다는 취지의 최저임금제인데 네. 여긴 어렵기 때문에 여긴 안 올려준다는 거는 그게 최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산업 간, 업종 간, 지역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보다 저쪽이 더 최저임금이 높으면 우리 예, 지역보다 저쪽 지역이 최저임금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예. 그렇게 되면 또 뭐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 접근해야 예, 될 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와 함께 저는 솔직히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륙도 아니고 나라냐고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달리한다? 전철만 타고 오면은 지역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두부 못 잘라듯이 딱 잘라가지고 또 얼마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그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여러 차례 사용자 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 그런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논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논의할 때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기각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업종별 그 노동 생산성의 차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셔널 미니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그 취지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그 방법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지금 자영업 부분이 이제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하나만 지적할게요. 예. 최저임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기술이 없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주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저임금 제도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소득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제도를 조금 수정 보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간과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가, 그게 목적이지. 네. 왜 자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뭐 이거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요, 네. 정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예. 혹시 그냥 상식선에서 나라가 좁으니까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못한다 하더라도 업종별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담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화를 해서 예를 예. 들어서 A 업종은 최저임금을 굉장히 낮게 설정한다면 그게 바로 결국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어려운 업종은 8,350원 현 상태로 동결. 근데 요 업종은 조금 나니까 그래도 8,600원까지만 좀 올립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논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종마다 이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 정부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단점도 많아요. 단점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처럼 예. 단일하게 하나의 그 가격 통제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예. 그걸 업종별마다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업종별로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차는 스피드 리밋이 60km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정부 규제면 예. 차가 성능이 좋고 조금 그 새 차는 90km 가고 예. 오래된 차는 50km 간다. 똑같은 차에 대한 규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의 상황에 따라서 속도 규제를 두는 것은 정부가 그 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안 되고, 모든 차에 대해서 50km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되고,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를 뭐 10년 된 차는 그 속도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고 새 차는 그거 하는 것이 예. 행정적으로 한번 실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속도 조절을 시속 100km로 해놨는데 슈퍼카는 120km로 해주고 좀 낡은 차는 시속 80km로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아까 최저임금 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숙련된 업종의 어떤 특화된 기술을 숙련된 노동자가 아닌 아니에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비숙련 탄업 노동자입니다.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층의 노동자들이거든요. 아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냥 막 몸으로만 해서 하는 예.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은 그러면은 여기가 업종별로 다르다고 해서 기준을 달리 해놓으면은 요 업종으로 그냥 가면 어느 그만이다라는 업종에서도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신 교수님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이게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니까. 네. 뭐 업종에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2년 동안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까 예. 너무 피해가 많은 업종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딱 하나만 들면. 뭐 도소매하고 도소매, 음식숙박이지 음식점. 않습니까? 예. 요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을 해서 한 예, 1년이든 2년 동결을 하자.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예. 다른 다른 분야도 이런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이 막 고용 인구가 줄고 이렇게 어려우면 그건 예. 그때 가서 또 조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편하게 하려고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8,000원이다. 세상에 이런 독단이 어디 있는가, 저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저 교수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거는 원칙을 허무는 순간 하나마나 하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아무리 그래도 현실이 그러면은 방법을 찾으면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씀. 저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좀 남기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겁니다. 예. 그 최저임금위원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안 있죠. 돌아가고 지금 있죠. 공익위원들이 지금 다 선정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공익위원들 됐다 소리 못 들으셨죠? 저도 못 들었는데.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려고 그러죠? 야, 최저임금위원회 자체 구성이 지금 어렵군요.
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자, 2달 동안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하나만 좀 더 빨리 좀 짚고 가죠.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한 달 정도.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간략하게 좀 짚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교수님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ILO 비준 협약이라는 게 여러 개가 좀 있는데 정부가 이 와중에도 국회에 넘겨서 비준하겠다는 거 핵심 뭐 보도된 사안이 건 몇 개 그렇죠. 있죠? 예, 뭐 이제 그 뭐 내용이 한 세 가지인데, 네. 뭐 이제 첫째. 해직자도 이제 노조 이른바 결사의 할수 자유? 있는 거, 예, 그거 관련된 걸로 이제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거, 실직자나 네. 해직자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노동 금지하는 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군대 대신 가는 뭐 보충력 제도, 그 예. 이제 강제 노동에 해당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징역형이잖아요, 금고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희 형법 조항을 좀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 그렇다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예. 이거 되면은 손흥민이도 군대 가야 된다고 뭐 그 막 했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저게 사실은 이제 약간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선택 예. 저게 이제 강제 노동 선택권이 있으면 이제 강제 노동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없을 수 있다는 좋아요, 건데.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노동계의 오랜 수건인데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비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그 찬반 논란을 좀 여쭤보고 있는 건데 조영철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ILO 저 핵심 거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두 나라 예. 정도고 대부분의 그 OECD 국가들은 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그런 나라들도 다 지금 비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준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비준을 하더라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노동법 개정이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가 합의를 보고 법 개정에 동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ILO 비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왔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ILO 쪽에서는 설사 국회에서 그건 뭐 부결한다고 한국 내 하더라도 상황이고, 예. 행정부 차원에서 비준 동의를 한다면 ILO는 그것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선비준하고 국회 통과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선비준을 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특히 노동계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저 이른바 보수 지정에서 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눈 논리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두 가지더군요. 뭐 복잡한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교조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논리 하나 하고 두 번째 경제가 좋을 때 해야지 경제 나쁠 때는 이거 하면 경제 더 나빠져도 최저임금하고 똑같아진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좀 있던데요.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이야기한데 있는 저는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그거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럼? 뭐 전교조 속내가 있냐?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용자 쪽에서는 이제 그 노조를 결성하게 하고 단체 행동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 예.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 이 단체 행동권도 만약에 그 노조가 단체 행동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그 대안을 좀 허용하는 쪽으로 이게 좀 되어주라 이 문제거든요. 대책을 허용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조가 단체 행동을 하면서 공장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못 시킬 경우에는 정부가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예, 대책 예.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은 노동부 장관께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네. 정말 사용자하고 노동자들 둘이가 ILO 가입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놓고 서로가 절충하는 된다. 그 장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이 합의가 무르익었을 때 정부가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거 두고 국회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거 두고 정부가 정부가 나간다? 유럽이나 ILO에서 뭐 푸시한다고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지금 사용자들이나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한번 해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예, 합의라는 예. 것이 저는
사용자하고 노동자 단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윈윈을 하겠는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빨리 마련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 하다가 막 예, 저는 예. 조금 서두르는 자, 거예요. 정부 혼자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30초씩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올스톱 상태인데 저는 뭐 당장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예. 다만 정부의 의지 표명 수준이다. 그리고 아래로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고 사항이지. 예, 꼭 예. 따라야 될 뭐 저희가 아니면 무슨 제재를 받는다거나 직접적인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아하, 두 분이 좀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지 표명하는 거는 유의미하다고 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죠. 이미 ILO 가입할 때 이거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큼이나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다라는 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뭐 싸우고 논쟁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빨리 최저임금 위원회 결성되고 빨리 논의가 좀 진정이 돼서 잘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좀 저 기회 마련해서 저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최저임금 문제 끝나지 않은 문제니까요. 자, 신세동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네요.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입니다. 세월 빠릅니다.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뭘 의미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시작됩니다. 추도식은 영상물 상영과 추도사, 공연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 때문에 각각 추도식에 오지 못합니다. 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하마을 안 가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요. 예, 초청장을 못 받으셨구만. 초청장과 별개로 예. 가든 안 가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 꼭 그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 뭐, 마음속에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은 살아있고 그거를 추모하고 새삼스럽게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많이 가겠죠? 때가 때인지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10가지 손가락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예. 십진법의 구애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예. 10년 하면은 굉장히 꽉 차 있는 10년, 듯한 또 꺾어지는 느낌이 드는 해고. 것이고 예, 예. 유난히 그리고 오늘 많이들 오고 있다네요. 네, 어, 그리고 얘기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가는 길에 예. 강산이 진짜 변했나 한번 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년이라는 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가가지고 언론도 유난히 또 많이 갔어요 올해.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식. 야, 뜻밖의 이 사람이 하는 분도 있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참석할 것 같은데 못 가는 분들도 있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또 못 간다는 사람들도 네. 있고 자, 아주 많이 엇갈립니다. 첫째, 자 뜻밖으로 오는 분.
글쎄요, 누구예요? 저는 1번 누가 생각나요? 저는 사실 뜻밖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은 뜻밖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대통령이 예. 10주기에 맞춰서 또 초상화까지 그려가지고 들고 예. 온다고 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아세요? 저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46년생 동갑내기라는 거 아실려나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굳이 이렇게 연생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분명히 두 사람이 동갑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한 명은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비유하면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노선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예. 있었고 예. 근데 부시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공화당이고. 소속에다가 당시에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네오콘의 기류를 따르는 그럼요. 강경한 예, 그럼요. 보수 우파 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고정관념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의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임기 초반에는 좀 불화하는 성격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북한을 뭐 어떻게 폭격을 하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고 대통령이 된 그럼요.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들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나서서 미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 그 점을 분명히 부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이라크 파병해 준 거. 네. 이거 굉장히 저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성향에 비해서 더 과장돼서 미국 정가의 반미주의자로 알려졌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별로 노선 차이가 없었는데도 김대중은 그래도 우리 미국의 친구인데 노무현은 네. 불안하다 이런 게 미국 정가의 그때 시선이었기 그랬어요. 때문에 기억납니다. 오히려 이 반전과도 같은 그 예. 참여정부의 흐름이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누구의 옳고 그름 뭐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부시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 부시 전 대통령이 뭐 화가가 됐다며요? 그렇습니다. 뭐 그쪽에 취미가 있었던지 네. 직접 그린 뭐 초상화를 가지고 간다고 이번 그러네. 초상화는 아직까지 현재 시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예, 그동안 예.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니 한번- 잘 그려요. 네. 이전에 푸틴 대통령 거 뭐 이렇게 저 선물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우 제법 잘 그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권양수 여사한테 선물로 준다는데 그 초상화 저는 굉장히 잘 그렸을 것 같아 느낌에 네. 왠지 궁금해집니다. 그 부시 전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지금 네티즌들도 오가고 예, 있는데 예. 저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초월해서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맞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한번 바라보는 계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근데 이제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시민 노무현 대전 이사장은 모친상이니까. 모친상 때문에 못 가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 모친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굉장히 서럽게 맞아요. 예, 빈소에서 기억나요. 우셨던 예.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일정 마지막 때문에 비서관인데 노무현을 지킨 마지막 비서관은 사실은 김경수인데. 네. 근데 김경수 근데 왜못 지사가 이번에 탈상하고 싶었는데 예. 못 가게 돼서 탈상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도 거꾸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상태는 이 상황은 이미 탈상이 된 상황임을 방증하고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0년이 넘게 흐르면서 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느덧 김경수 비서관은 경남도지사가 되었어요.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좀 불미스럽겠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과장되게 해석을 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저승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너무 그렇게 모일 때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충실하게 바란다라고 하는 신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번에도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의 방안이 뜻밖이 아니었듯이 이번에 각자 사정들이 생겨서 못 오는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길었고 어떻게 보면 벌써 탈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에 그 참석을 8주기 때 하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안 오겠습니다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모로 뭐 노무현의 동지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여러 가지의 그 입장과 자신의 처지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아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맞아요. 예상이 예, 됩니다. 예. 기억납니다. 2년 전에 대선 저 끝난 직후에 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여기를 다시 오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예. 재임 중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저 선택이 맞다. 맞아요. 라고 생각했을 잘한 겁니다. 선택이에요. 네, 예. 굉장히 공감이 가는 예,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의지 표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굳이 안 가도 친구고 동지라는 건 변함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뭐 예. 선언하거나 자꾸 보여준다거나 할 필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일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불참을 아니 뭐 딴 사람 하는 못 것이 필요해요. 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네. 원내대표 2명이지 뭐. 예. 네, 근데 하여튼간에 뭐 대표단 둘다안 간대요? 네, 어쨌든 그 뭐 장외투쟁 일정이라든지 이런 아. 것들이 또 있고 글쎄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어떤 행사에 방문하는 그 여부를 예.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될 텐데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불참한다. 그리고 5.18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불참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뭐 찬반 논란을 좀 떠나서 뭐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좀 이제 저 여야 정치권이 갈 때는 가고 좀 하고 좀 통 크게 이제 좀 갈 때는 가고 왜 안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다못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부시 전 대통령도 왔는데 네. 아쉽습니다. 좀 예, 좋습니다. 자, 저 뭐 국회 상황으로 좀 가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는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을 거고 바른미래당의 이 싸움은 정말 점입가경이네요. 네. 어제 그거 보셨어요? 조금 이렇게 거친 언어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왔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하태경 최고위원이라든지 저 바른정당 얘기 계열 간의 있잖아요. 반목이 있는데요. 예. 사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처음에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서 꺼낸 말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뭐라고? 이게 다 잊혀져 버렸는데 네, 시작은 뭐로 해서 시작은 끝이 뭐라고 뭐로 된 했냐면 겁니까? 한번 민주투사가 예. 영원한 민주투사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당신의 지난 날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예. 지금은 아니십니다라는 예, 그 뜻이었고 얘기군요.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강력한 좋은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걸 또 굳이 설명하려고 할 때 정치 언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저거 나이가 네.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떤 뭐 고이면 썩는다. 같은 예. 말을 하더라도 예. 고이면 썩는다랑 나이가 들면은 퇴락한다. 이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이고 그러게요. 당연히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더더욱 나이 드신 화가 날 수 분들의 있는. 입장에서는 네. 아유, 저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격을 세게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좀 맞는 모습이고 네. 손학규 대표의 대응은 글쎄요 뭐 굉장히 최선의 대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가 각박해진다라고 하는 예, 조금 예. 너그럽고 돌아가는 그런 언어를 취하고 있는데 하태경 대 손학규로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싸움만 놓고 보면 손학규의 예. 승리였다.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손학규의 승리라기보다는 하태경의 어떤 패착이다. 패배를 자초한 그런 오늘 아침에 행동이었다고 오늘 봅니다. 아침에 사과를 하긴 했더군요. 그런 걸 아차 싶었겠죠. 근데 역시 네. 손학규 대표가 뭐 정치적 역량 부분을 떠나서 성품이 워낙 온화하고 점잖으신 분이니까 저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지. 아이고 웬만한 사람 네. 같았으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좀 성품이 온화하고 점잖은 사람을 상대로 공격할 때는 또 다른 공격의 어떤 맞아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 응도라는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그거를 뭐 지금 자꾸 이제 말 험해지는 것만 우리가 중계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손학규 대표가 저 버티는 게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쉽사리 뭐라고 재단을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 말씀인즉슨 손학규 네. 대표 쉽사리 사퇴 안 한다는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의 행보를 보면 본인도 예. 계속 이렇게 저울추처럼 흔들려 온 것이 이거는 양보를 해야겠다. 혹은 이거는 정말 버텨야겠다.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좀 갈라지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쌓여왔고 이렇게 가면은 누가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스스로 내려가기엔 더더욱 어렵게 되죠. 그리고 바른 정당 계열에서 했던 공격들도 보면은 그 공격받고 내려가면 그냥 맞고 쓰러져서
패배해서 내려가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측 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까지 왔든 간에 손학규 대표가 쉽게 자진해서 혹은 이제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내려가는 이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시청자들과 함께 저 험악한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바른미래당. 드릴게요. 바른미래당의 저 험악한 미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손학규 당권파라는 분들이 있고 네. 이른바 퇴진하라고 하는 퇴진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누군지는 알겠어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계속 싸우고 있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결정권은 이른바 안철수 걔가 쥐고 있을 것 같은 거 상식선으로 딱 질문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왜 조용해요 이렇게? 안철수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독일 유학 중이죠. 예.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데 예. 그 정치인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독일 유학 간 보람도 없어지고 남들이 보기에도 나쁩니다. 아,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진위는 아마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잘 전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라고 보여지고요. 독일에 가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오너의 그 심증은 네.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 상태로 손학규 대표가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할까요? 그거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남들이 봤을 때는 내 그 마음 상태로 나도 있는 몰라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을 본인이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건지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은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넓게 봐서 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 의원들도 행동이 같지 오락가락이죠? 않아요. 예. 오락가락하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은 친손학규로 보이는 의원도 있고, 있고. 어떤 의원은 바른정당과 새로운 개파를 형성했듯이 같이 동맹을 하고 있는 의원도 네.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보면 패스트트랙은 결국에는 찬성파가 이긴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몰려가지고 퇴진을 했고 네. 원내대표 선거는 또 오신환 의원이 이겼고. 예,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는 또 어떻게 될지 예, 그 사이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안철수계 자체가 거대한 캐스팅 보트지만 그 안에도 권은희 안에서도. 의원을 포함한 몇 명의 의원이 또 캐스팅 보트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 싸움이 알고 보면 대치 자체는 강대강 대치인데 예. 이 스펙트럼이 또 펼쳐져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이제 더 모호하고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수습될 가능성까지 또 있고. 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자, 있죠. 김수민 평론가의 분석을 근거로 해서 딱 얘기를 들어보니 딱 드는 생각이 저 바른미래당의 진흙탕 싸움은 쉽게 안 끝나고 계속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어느 왜냐하면 날 갑자기 너무나- 딱 봉합될 수 있어요? 너무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예. 어떤 타협의 수가 나오면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북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봤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성난 말들이 오고 간 것이 그 전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저도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주어진 질문에 예. 뾰족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네. 저는 말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이하네요. 네. 밤이해요. 사실 뭐, 밤이하다라는 의미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아니 뭐 밤이 하다가 뭐예요? 뭐 회의는 많이 하고 뭐 얘기는 많은데 결정되는 건 없이 그냥 또 내일 두고 봅시다 또 이거죠 뭐. 그것도 좋게 해석하면 함부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좋아요. 해석할 수도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분. 지금 대한민국 장관들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분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라며요. 그렇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이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도대체? 지역구 주민들은 보통 예. 야 우리 지역은 정말 좋겠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일산에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뭐 이게 일산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 1, 예. 2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하고 예. 또 3기 신도시 후보지에 있는 주민들도 반발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김현미 장관이 몰렸습니다. 김현미 장관 지역구는 이른바 1기 신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구 구민들이 김현미 장관 아웃 막 이런다며요. 지금 뭐 퇴진 이야기 심지어 고향 시장에 대한 퇴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김현미 장관 내년 총선 출마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반미주의자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돼놓고 이라크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 또 오히려 내 지역구니까 예. 자신은 이제 이것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내 지역이니까 내가 오히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지역 민심의 이 뿔난 민심이 심상치가 않군요. 네. 근데 어쩌면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뿔난 민심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둬야 될 텐데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네요. 기자회견 한다니까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죠. 자,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진보 보수 따지지 말자. 제가 아니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둘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진보고 보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장사꾼의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토록 균형 감각을 갖고 노력했어도 경제 나빠졌다 진보 정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야박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요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로 눈을 돌려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 줄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올렸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부작용으로 나온 해고와 쪼개기 알바, 사라진 그들의 임금은 어쩔 겁니까? 뒤늦게 예산 수십조 쏟아부었지만 해결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또 재정 확대. 결국 세금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지갑을 닫을 거고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 거고 불황의 악순환. 이게 쉽지 않겠구나. 국민은 눈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합니다. 경제정책 이것만큼은 여야 보수 떠나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권 차원의 균형 감각이 절실합니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일 겁니다.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어록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